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일요일 책임져 주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의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공론센터 소장, 공론센터 언제 만드셨어요? 이것은 2018년도 4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국회 그만두고 나서요. 바로 만들었어요. 그동안은 제가 계속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로 소개했는데. 네. 그 대구 가톨릭대는 1년 계약이라서요. 6월 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론센터 소장, 예. 장 소장이 훨씬 부르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전 소장입니다. 배 소장. 배 소장님. 네, 장 소장. 두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의 정치 이슈들은 뭐 여야 모두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여야 간에 또 전 정권과 현 정권 간의 쟁점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뉴스는 결국 북한 어민 그렇죠. 북송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의 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등이 네. 전 정부의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와 다른 얘기들을 하고 그런 공세뷰에서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간간히 반응이 나오다가 조금 전에는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조목조목 또 반박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양측 모두 이거 다 국정조사하고 특검해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는 양상 아니겠습니까? 사실관계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쟁점이 저는 세 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들은 과연 흉악범이냐라는 것. 그 또 하나는 귀순 의사가 없었고 강제 북송인 것이냐라는 것. 당시에 청와대 안보실과 국정원이 과연 다른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냐. 이런 세 가지 쟁점이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예. 상당히 유감스러워요. 우리 정관용 앵커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권이 바뀌자마자 국가의 공적 기관인 그러니까요. 이런 곳에서 전임 3년 전에 했던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과연 국민들이 이 정부의 공적인 행정부처의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신뢰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어가지고요.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 조사를 일단 보고 미진할 경우에 국정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선 아무튼 이 문제가 쟁점화되는 과정을 보면 우연히 쟁점화됐다는 것은 아니죠. 아니죠. 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목적의식을 갖고 쟁점화시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통일부에서 나온 사진. 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국정원에서의 고발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국정원도 전 국정원장을 이제 고발한 내용도 있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시기적인 부분이죠. 왜 이 시기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왜 3년 전과 입장이 또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북송이나 범죄 관련되는 부분들은 진상이 그대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통치 행위와도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핵심은 사실 이제 기순 부분이죠. 기순 부분에 있어서 북송된 어민이 기순 의사를 뭐 흉악범이든 어쨌든 그건 어떤 식으로 명칭을 부르든 간에 예. 그 부분이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무슨 지난 정권의 총체적인 뭐 난맥상 이렇게 이제 사실은 또 떨쳐내서 접근을 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핵심적인 것은 북송 어민이 이제 북쪽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은 뭐 북송가 된 이유는 뭐 통치 행위일 수도 있고 지금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밝힌 대로 예. 법적 절차를 따랐다면 핵심은 그 부분일 거예요. 기순 의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말 그대로 어민들이 기순한다고 이야기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악한 범죄이기 때문에 북송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부분인데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사진에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진을 보고서는 아, 이 사람들을 강제로 보냈구나. 그 사람들은 그 남한에 대한민국에 남고 싶었는데 뭐 억지로 보내졌구나. 이렇게 이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뭐 밝혀져야 할 쟁점들을 두 분 다 언급하셨는데 그 전에 조금 아까 배종찬 소장이 시점 왜 이 시기냐 이런 말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던진 질문은 현 정부가 이건 목적의식을 가지고 쟁점화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왜 이 시기에 이걸 정치 쟁점화하고 있을까요? 현 정부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수사도 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상 규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정권 초반에 집중적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런 잘잘못을 밝혀내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반사 이익을 얻겠다. 현 정부에 대한 동의를 또 공감대를 더 높이겠다. 이런 차원이야. 전 정권 공격하며
나에 대한 지지를 높이고 싶다. 이거라고 그렇죠. 보신다? 그런 게 있겠죠. 예. 저도 뭐 비슷한 논맥인데, 그러니까 전 정권 나쁜 정권, 우리 정권 좋은 정권, 문재인 정권 인권을 그렇게 중시해놓고 자발적인 북송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돌려보냈어? 이거는 반인권적인 정부야라고 공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대북 정책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북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얻으려는 예.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저는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 나쁜 정권, 우리 정권 좋은 정권, 그럼 지지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지도가 않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권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 정권이 좋은 정권으로 평가를 받고 지지도가 올라가지는 않죠. 다른 친구가 공부를 못한다고 그래서 내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예, 이거는 예.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엔. 한 달 전에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에서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검찰서가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고 제보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사실 좀 더 따져보면 4월 달에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이거 문제 있어요. 이거 조사해 볼 필요 있어요. 라고 국회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얘기 많이 들었던 건 뭐냐면 통일부 쪽에서 보수파 쪽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각종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보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문제 있다라고. 그 국정원에 있는 분들도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문재인 정권을 타격 줄 수 예.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갑자기 그냥 사진 10장 그렇죠. 공개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미 관심을 표현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제 있다고 했군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요구를 해서 사진을 공개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3년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밝힐 수는 왜 없었는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나온 정의용 전 장관의 이쪽 설명 자료에 보면 3년 전에 이미 국회에서 소상히 다 밝혔고 당시에 지금 현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다 잘했다라고 했다라고까지 표현이 나와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서해 피살 공무원에 대해서도 당시에 여야 간에 관련된 SI 스페셜 인텔리전스 SI 내용도 보고서 다 공감을 했는데 예. 그 이후에 다 뜻이 또 달라진 것이고 해경과 국방부 입장도 달라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다분히 좀 정권 보복 차원의 정권 보복 성격의 수사가 아니냐 아니면 밝히기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넥스트 리서치가 S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9일과 10일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이 산업 자원부 블랙리스트라든지 또 서해 피살 공무원 또 국정원장 고발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에 더 공감하는지 물어보면 정권 보복의 성격이 있다가 47.4%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정당한 수사였다가 44.8%인데 이게 중도층에서는 정치 보복 성격의 수사라는 게 50%가 넘어요. 예, 그래서 예. 방금 전에 정관용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이게 그냥 수사 차원이라면 1번 그냥 좀 차분히 어떤 것이 근거고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핵심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밝혀서 무엇을 밝혀 지금 그래서 지금 북송 의민과 관련된 부분을 밝혀서 무엇을 하자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인권을 더 강조하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또 행동을 해나가면 될 하면 일이거든요.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 또 보수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언론사를 보수나 진보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그럼 그 의미가 뭘까? 이걸 전 국민이 알아야 되는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굳이 말이에요. 그냥 근거와 증거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을 밝히면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뭐 지금 통일부 국방부에서도 이런 관련된 발언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날개없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이런 남북관계와 관련된 지난 정권의 잘못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을 좀 덜쳐내면 예. 지지율이 올라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도층에서 여기에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부정이 더 많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 주로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에 공공행진할 때는 어떤 지지층들이 와 대통령이 잘한다 올라가냐면 MZ세대 2030 여성 중도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중도층들이 M여중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고 남북관계 관련된 이슈를 보고 별로 관심 없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인 거죠. 아니 뭐 저는 꼭 지지도 문제를 떠나서라도
대통령과 여당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어떤 시대의 어젠다를 세팅하는 거 아닙니까? 시대적 과제를 만들어 나가고. 근데 과연 지금이 이런 걸 과제로 제시할 때인가? 라는 근본적 문제제기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뭐 전임 정권에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좀 조사하고 바로잡겠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살펴보겠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저는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보복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잘못된 여러 가지 결정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2019년도 11월 달에 이 일이 생겼었잖아요. 당시에 왜 많은 뭐 당시 야당 쪽 분들이 잘한 결정이야라고 했냐면 정보 공개가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월요일 날 공개된 10장의 사진 당시에는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당시 김유근 차장인가요? 그분이 국회에서 뭐 휴대폰으로 뭐 사진 보내다가 그것이 카메라 기자한테 찍혀가지고 그 사진이 공개됐었지. 예. 이런 식의 10장의 사진은 공개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유감인 것은 당시에 야당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당시에 설명을 들으며 그 사진을 보면 뭐 판단이 달라질까요? 그 사진은 자기가 그 흉악한 살인을 저지른 그래서 잡혀가면 당장 사형당할 게 뻔한 그곳으로 넘어가기 싫다고 몸부림치는 거라고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지 아니면은 자필 의향서에서 나는 귀순하겠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것이 진정성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런 것들은 좀 자세하게 따져봤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저는 유감스러운 것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한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지난 화요일 날 강인선 대변인이 이 사건은 그 반인도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예. 과연 이것이 대통령실에서 직접 참여할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해서 성격 규정을 딱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회에서 여야 간에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규정은 수사 가이드라인? 당연하죠. 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았을 일을 했다. 그래서 정치적인 논란만 더 키웠다. 그 점이 아쉽다라고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장 소장께서는 이미 한참 전에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었고 네. 언급도 한 바 있고. 아니 근데 정관용 앵커님도 기억 못 하시잖아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아니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나온 여러 가지 사진 공개 등등을 두고 네. 대통령실 대변인이 한마디도 안 할 수 있나요 또? 아니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뭐냐면요. 그 전날에는 코로나 확산 때문에 저희 대변인실 그 브리핑은 서면으로 할게요라고 해놓고 처음 대면 브리핑한 게 이거예요. 이게 맞냐고요. 근데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 앞서 이제 소개됐던 조사 결과에서도 정치 보복으로 인식한다가 47.9%고 정당한 수사가 44.8%거든요. 근데 네. 중도층에서는 51.3%가 정치 보복으로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다라기보다는 정치 보복으로 인식하고 국민들이 받아들인다. 네, 정치 보복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역대 정권도 보면은 YS도 그렇고 DJ도 그렇고 완급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초반에는 그러게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안정화시키고 그래서 신경제 100일을 이야기했던 것이 YS가 확실히 경제를 정식시키겠습니다. 이야기했고 아니 그 DJ는 뭐라 그랬습니까? DJ는 처음에 IMF 외환위기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얘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대결이 아니라 용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안 비슷하니까요. 자제하겠습니다. 하지 네. 마시고. 예. 그래서 용서를 했거든요. 예. 그 말씀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으면 뭔가 말 그대로 불법이고 탈법이면은 근거를 가지고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충분히 조사를 해서 뭐 100일 뒤에 30일 뒤에 그런다고 해서 뭐 어디 대한민국이 어디 갑자기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때 발표를 하고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 지지율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경제다 미래다 이렇게 지금 힘든 시기를 탈출할 수 있는 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민생 챙겨야 되고 그런 관련 그런 관련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많이 해요. 네. 금주에도 그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초점이 안 모아지죠. 그러니까요. 제 말이. 왜 안 모아지냐면 그러니까 여기에 모아질 수 있는 국정 운영의 스타일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누구의 지인 추천에 의해서 대통령실 근무. 대통령실의 인사 알박기가 됐다. 그것도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느냐.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아버지가 건성동 직무대행 지역구의 선거관리위원이다. 예. 이런 이해 충돌의 사안들이 생기게 되면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경제나 미래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방금 배 소장님이 거론한 여론조사 숫자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했고요. 9일과 10일 네네. 전국 1,010명 응답.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이거 꼭 얘기해야 되거든요. 네. 힘들게 만들어요. 장 소장님 하세요. 마지막 말씀드리면 이런 일을 한다고 과연 국민들이 잘한다고 박수를 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대통령실이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 챙기고 개혁해 나가야 될 부분들을 집중을 하면서 예. 과거 정권 잘못한 것들 그냥 검찰 수사 맡겨놓으면 됐었는데 너무 이것이 부각되다 보니까 과연 대통령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중요한 국가 아젠다 제시도 못하고 개혁도 못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야? 정치 보복하는 사람들 아니야? 이런 식의 인식을 국민들한테 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정무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지금 비서실장이 김대기 비서실장이죠. 경제관료 출신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 같으면 정치적인 민심을 파악해서 정치적 토의를 또 같이 하는 대상 중에 민정수석도 네. 있었잖아요. 네, 네. 지금 민정수석이 없죠. 네. 정무수석이 이진복 정무수석이죠. 근데 잘 몰라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 이른바 정무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누가 그거를 해요? 검찰팀이 있죠. 야 수사합시다. 뭐 수사합시다. 그냥 이런 식의 인식을 주는 게 좀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 참모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서실장부터 바뀌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노련한 정치를 아는 국정을 좀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돼야지 왜 그분을 비서실장으로 했는지 처음부터 좀 의아했는데 지금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여러 가지 난맥상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대통령실의 체제 인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통령실의 민정, 특히 이제 여론을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그건 전문가 그룹이 아니죠.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냐고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를 했잖아요. 잠깐만요. 네. 민정수석실은 없어졌지만 홍보수석실이 있잖아요. 홍보수석실이 있고 국정상황실도 있고요. 그 과거 정권에 전부 다 여론조사 담당 비서관이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도 있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직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있어야죠. 반드시. 기능은 있죠. 반드시 있죠. 없을 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없어도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거랑 우리 정관용의 시사본부만 들어도 민심이 네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죠. 꼭 물론 있어야 돼요. 우리 방송을 계속 다시 듣기 하고 또 다시 듣기 하고 이러면은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제대로 된 좀 국민소통 수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직제를 만들더라도 국민소통 수석이 하루에 매일 3번 정도는 대통령에게 물론 대통령은 의미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자료를 계속 들이대면서 이 방식대로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은 예. 방송이나 또는 주변에서 뭐 탐색을 하고 전화를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선배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니까요. 제가 어떤 특정 정부의 대통령의 지지도는 좋아야 한다 이런 전제를 갖고 하는 말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도가 좋다는 얘기는 시대 민심에 맞는 어젠다를 끌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가 제대로 가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야당도 크게 반발을 못해요. 그럼요. 여론의 힘을 받으면. 그럼요. 여소야대 국면이니까. 따라서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고 그걸 네. 주도해 나가는 게 대통령실이고 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 최소한 이쪽에 정무팀이 매일 그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게 대통령실의 업무거든요. 네. 요즘 그런 일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리고 대통령이 더 그런 기능을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지지율을 의미 없다라고 해석하는 순간 그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그 역할을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하다. 어떻게든 대책을 세우고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하겠다. 이런 일단 대통령의 태도가 필요하겠죠. 예. 참 몇 주째 이런 얘기 우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지율이 안 나올 때마다 그런데 별로 변화가 안 보여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자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후반부 토론 이어갑니다. 이현 씨.
네, 평소 일요일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기준인데요. 지금 대전을 출발해서 서울까지 오신다면 2시간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남부나 충청권을 수월하게 지나섭니다. 서울 방향 안성 분기점에서 남사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운산터널 부근과 당진 부근에서는 각각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대로 교통이 혼잡해지고 있고요.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는 어렵겠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돌아오는 길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인데요. 전체 20km 구간 막힙니다. 면원에서 둔내터널 다시 횡성휴게소에서 새말 쪽으로 정체고요. 여주나 양지 부근의 정체도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인데요. 광암터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서안암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재헌절입니다. 네. 그런데 국회는 원구성을 못해서 지금 문도 문 열고 있는 그런 재헌절이 됐네요. 마지막 지금 무슨 뭐 방송 장악 논란 그 이른바 과기정통부 그 과기정통위원회는 어느 누가 상임위원장 가져가느냐 이런 갖고 싸운다고 하는데 네. 박홍근, 권성동 두 원내대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보여준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모습은 전형적인 통뽀뽀로의 전략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다수당이지만 18개 상임위원장 중 단 2개, 즉 행안위와 과방위만 맡게 되면 전직 원내대표 간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는 양보하고 나아가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를 포함하여 나머지 상임위원장 중에서 여당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우선 선택하라고까지 했는데도 국민의힘이 끝까지 과방위를 맡겠다는 의도는 명확하나합니다.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것입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더는 집착을 버리고 전향적인 자세로 하루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공영방송의 불공정 편파 보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영방송의 불공정 보도의 실질적 수혜를 입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는 편파 보도에도 눈을 감고 불리한 보도는 가짜 뉴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려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방송 장악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양심불량입니다. 민생 위기라면서 있지도 않은 일을 과대망상해 원구성을 지연시키는 것 또한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려 든다면 국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 공성동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봤고요. 이래서 지금 막바지 원구성 협상이 난항인데 오늘 중엔 끝내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왔으면? 저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네. 아직도 과방위 행안위 가지고 밀고 당기기를 더 해야 합니까? 행안위보다는 과방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방위원장을 여당이 차지하느냐 야당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방송이 장악이 되고 통제가 되고 아니면 방송의 독립성이 확대되고 보장되고 이런 것인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죠. 회의적인데 예를 들면 과방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가져갔어요. 그러면 지금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뭐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냥 국회 불러가지고 더 혼내고 예산 좀 더 깎고 관련된 법률안 좀 통과 못하도록 60일 동안 붙잡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답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방위를 우리 민주당이 가져가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본인이 민주당 정권 지난 정권 시절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된 법률안을 내놨거든요.
본인이 처리해야죠. 왜 지금 와서는 왜 그거 처리 안 하고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여당일 때는 지배구조 구성 이거 하고 그 야당 되니까 또 이거 지배구조 변경 또 독립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장치 이런 거 주장 안 합니까?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 좀 도움 말씀드리자면 장 소장께서 지금 언급하신 더불어민주당 시절에 갖고 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법률안 네. 그 안이 네. 그 소위 그 3분의 2 이상 찬성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운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그 안을 말하는 다 겁니까? 포함된 거죠. 둘 다? 네, 예. 근데 다 그 포함된 거죠. 둘이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에는 네. 뭐 제가 조금 설명 오히려 드리는 게 네, 낫겠네요. 네, 네. KBS, MBC, EBS의 사장을 선임할 때 네. 그동안에는 이사회에서 과반만 넘으면 되니까 네. 맨날 정권 따라 대통령 의중에 맞는 사람들을 시켜왔는데 네. 비토권을 아예 주자 야당 네. 쪽 추천 인사한테 그래서 의사회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도록 만들자라는 법률안을 냈었어요. 네. 냈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이러다가는 사장을 아예 선임 못하는 일이 생기겠습니다 라면서 슬그머니 뺐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새로 나온 안은 아예 그냥 이 지배구조 사장 선임의 권한을 대폭 확대된 한 30여 명 규모의 운영위원회에 줍시다라고 법안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여당일 때 내놨던 그 법안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답을 좀 먼저 제시하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법안과 관련된 부분도 연관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행안위와 가방위를 못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이게 결국 국회는 절충인 거고 원 구성이 돼야 지금 나머지 뭐 인사청문회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재연절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혐오는 정말 그걸 치달을 겁니다. 분명히. 예. 그 외에 지금 약속 이행 부분도 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가져간다 이야기됐으면 그건 합의를 했죠. 저는 가방위하고 행안위도 그렇습니다. 하나씩 나누면 되잖아요. 하하. 아니 그러니까 행안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보할 생각. 이것 자체가 벌써 절대 우리는 양보를 못한다. 그런데 서로 양보를 해야 절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매사가. 그런데 저는 가방위를 그러면은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나 정부에서 견제 수단이 없을 거냐. 또는 행안위를 당쪽이 나눈다고 해서 견제 수단이 없을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저는 결국 답을 못 찾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나누고 절충해라. 서로 간에 절충을 하고 견제하는 건 필요한 대로 마련이 되면 되는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토론의 전반부는 이제 대통령의 취임 후 지금까지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선택에 대한 얘기를 쭉 했다면 지난 대선에서 이제 아깝게 패한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봅시다. 잠시 후 2시에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제 대표 기자회견. 출마 선언을 합니다. 대선 패배하고 논란 끝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 입성하더니 또 논란 끝에 대표 도전까지 합니다. 이 정치적 선택, 민주당의 미래, 이재명의 미래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죠. 여기까지는 불가피했다? 왜냐하면 당권 도전을 하는 것은 이재명 의원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의원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선택일 겁니다. 당 구성원들의 선택이고. 근데 지금 당대표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나오고 있는 전망은 그리고 관련된 데이터들은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되고 있거든요. 어대명이죠.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출마한다면 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두 후보가 본선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두 명의 박일지 아니면 또는 김민석이나 서른 의원일지는 몰라도 이재명 의원을 당해내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마지막 그렇다면 민주당의 운명도 이재명 의원 당대표가 된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될 경우의 운명이겠죠. 완전히 하나예요. 두 개가. 그러니까 당이 잘못돼도 이재명 의원이 삐그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돼서 삐그덕해도 그것은 이제 민주당의 운명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 저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건 이제 분수책입니다. 분수책은 분. 지금 개파 문제 때문에 분열되지 않겠냐. 수는 뭐냐면 수사입니다. 수사를 어떻게 감당한다. 그죠? 이제는 방탄복이 아니라 방탄 기갑사단이 된 거다. 당대표가 된다면. 마지막에 책은 책임이거든요. 선거 패배의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과제를 저는 이 산을
이재명 의원이 넘어야 될 걸로. 넘을 수 있느냐? 네. 장 소장. 저는 민주당을 수렁으로 이끌어가는 이재명 후보의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한 선택이다라고 보여져요. 수렁으로 끌어간다. 네, 예를 들면 민주당의 당원 80조에 의하면은요. 어떠한 당의 직책을 갖고 있는 분이 기소를 당하면 직무가 바로 정지가 되는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수사가 6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기소는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분이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분과 민주당은 정권 차원의 보복이다. 정치인 보복이다. 이재명 살리자, 지키자. 이재명이 문제 있다. 왜 출마했느냐. 이제 이런 논쟁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혁신하고 개혁할 만한 새로운 아젠다를 논쟁으로 이끌어낼 만한 동력이 없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일단은 너무 자기 욕심 때문에 출마하지 않았느냐. 상당히 부적절한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장 소장님 말씀도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 소장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고. 하지만 그렇다면은 그런 인식이 다수라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의원을 선택하지 않겠죠. 하지만 선택한다는 것은 그런 수사가 들어올 경우 기소를 당할 경우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어떤 분열이 일어날 줄 모른다는 우려 그리고 지방선거 또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안 지냐는 부분까지도 안고서 해봐라. 해보고 정말 그때 가서 우리 평가를 하자. 2024년이든 그 이후든 가서 평가하자.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말 그대로 이건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정권 교체를 염원했던 지지층들이 대통령 자리에 만들어준 거고 대통령을 직을 얼마나 잘 수행할지는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할지도 몰랐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수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봐야 되겠죠. 진짜. 장성철 소장의 그 민주당을 수렁으로 끌고 갈 개인의 독단적인 뭐 이런 어떤 평가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이게 그 머릿속에서만 이상적으로 가능한 정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3월에 우리가 정말 치열한 대선 치르며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모습.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는 신승을 했고 누군가는 석패를 했습니다. 그럼 신승한 대통령은 야당을 탁 끌어안고 통합의 정치를 펼쳐주고 진 후보는 승자인 대통령이 잘하도록 좀 멀리 떨어져서 박수를 보내주고 뭐 이런 정치는 머리에서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동도 그렇고 이재명 의원이 하는 행동도 그렇고 조금 좀 네, 굉장히 저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 것 같은 측면이 보여서 부분을 짚어주셨다고 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석이냐 정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재명 의원도 사실 의원으로서 계양구에 출마할 일이 아니라 좀 더 자명을 하고 내공을 하고 재충전을 하고 그래서 정치적인 경쟁력이 더 발휘될 때 그때 등장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한 65% 70% 가까운 고공행진이었다면 과연 이재명 의원이 당권 도전을 하거나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집권 여당에서 오히려 더 경쟁력을 통합적으로 국민 전체가 바라는 중간지대 유권자층이 원하는 쪽으로 갔다면 대통령도 지금 임기 초반에 허니문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테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의원이 지금 이렇게 빨리 조기에 반격 모드로 오는 것을 보지도 않았을 텐데 이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얘기한 그런 정치의 모습이 그건 이상으로만 가능한 거냐.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느냐.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나 다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누가 못하나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를 해야 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서로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권력을 행사하겠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모습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드려야 될 거예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걸 안지 못했기 때문에 다 국민이거든요. 결국 그것이 나중에 국정농단과 연결되는 거 2016년에 여소야대가 돼버린 것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8월 28일, 8월 29일부터는 바로
또 윤명 대첩입니다. 이걸 또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대선이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닌데 제가 이 말씀 꼭 드릴게요.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그 부시 대통령을 뒤에서 백허그를 합니다. 예. 미국 국민들이요 감탄을 합니다. 아, 여기까지 합시다. 네. 자, 오늘 우리 세 명은 좀 착잡한 기분으로 우리 정치 여야를 논평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줄을 어떻게 우리 PD가 알았는지 네. 노래 선곡을 기가 막힌 걸 뭐예요? 해놨어요. 뭐예요? 그 전에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꼭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된다는 것까지 전해드리고요. 자, 배종찬 소장, 장성철 소장 두 분 수고하셨고 골라놓은 음악이 양희은이 부른 작은 연못입니다. 하하. 그 가사들 잘 좀 음미하며 들어보시고요.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